자, 31번으로 가죠. 다음 중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기를 구하라겠네요. 여기 보세요. 나이키스트라고 나왔죠. 나이키스트 나왔으면 표본화 주기다 그러면 원래 표본화 주파수는 2배니까 여기 2배죠. 주기를 구해라 그러면 역수죠. 주기는 2배의 FM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2번이 되겠죠. 샤논의 정리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등호가 바뀌어서 2배의 FM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요게 는만 붙으면 샤논의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스트는 맨 처음에 샘플링 이론에서 최고 주파수의 2배만 우리가 샘플링하면 원시는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걸 재정립한 사람이 샤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상적인 필터가 없다 보니까 여유 있게 뽑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배 이상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샤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32번으로 갑니다. 음성 신호를 PCM 신호로 만들기 위해 샘플링을 하였다. 이때 엘리어싱이죠. 엘리어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최고 높은 주파수에 몇 배요? 2배 우리가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 생긴다 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엘리어싱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엘리어싱을 피하고자 할 때 샘플링 주파수를 최소 얼마로 해야 돼요? 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구하라 그러면 2배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성의 최고 높은 주파수를 4K라고 줬으니까 몇 K? 8K로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라 할 때는 딱 2배로 구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최고 높은 주파수가 8K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항상 4K로 주다 보니까 표본화 주파수를 8K로 계산해서 주기 구하라 그러면 125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최고 높은 주파수를 얼마로 줬어요? 8K로 줬어요.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 이것의 2배니까 2 곱하기 8kHz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16kH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를 구하라 그러면 16kHz 분의 1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62.5가 나와요. 62.5 마이크로세크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알맞은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 높은 주파수 2배 이상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낮게 표본화를 할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엘리어싱이 다른 말로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스펙트럼 오버랩 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접혀졌다라는 뜻으로 폴딩 현상이라고도 해요. 스펙트럼 폴딩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자, PCM에서 미약한 신호는 진폭을 크게 하고요. 진폭이 큰 신호는 진폭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큰 진폭은 좀 줄여주고 너무 작은 진폭은 약간 키워서 이 SMB가 일정하도록 이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압축이라고 하죠. 압축. 압축과 신장기를 뭐라고 해요? 압신기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양자와 비트가 6비트다. 계단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계단수 m은요, 2의 n승이 돼요. 이 n이 양자와 시 사용되는 비트수죠. 그래서 2의 6승을 하게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64라는 게 금방 나와요. 답은 2번이 된다. 자, 양자와 잡음은 다음 중 어느 방식에서 주로 발생하느냐? 뭐예요? 표본화 양자와 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오겠죠. 특히 양자와 잡음은 양자와 시 생기는 잡음 아니겠습니까? 답은 PCM이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중 양자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양자화는 이미 이제 표본화가 된 파를, 그죠? 표본화를 거치면 무슨 파가 돼요? PAM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표본화된 PAM8을 이산적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산적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몇 번이에요? PM 신호. 이렇게 표본화를 거치면 PM 신호가 되죠. PM 신호를 1과 0의 이산적인 값으로 바꾸는 과정.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양자화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3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양자화 간격에 따른 분류. 양자화 간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스텝으로 표현하면 스텝의 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입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양자화를 나누는 것을 선형 양자화라고 하죠. 그래서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스텝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비선형 양자화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적응 양자화 방식 중에 하나죠. 적응 양자화라는 것은 스텝의 크기를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 양자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양자화 간격에 따른 분류죠. 복합 양자화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PCM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그랬네요. 자, 일단 PCM은요, FM하고 특징이 비슷해요. FM이 뭐예요? 각종 잡음에 강하다겠죠. 단, 주파수 대역포 소모가 많다겠어요.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다겠죠. 그와 동일합니다. PCM도요, 각종 잡음에도 강하고요. 특히 혼신이라든지 누화나 혼선 뭐 이런 것들에 강해서 저질의 전송로에서도 양질의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문장 외우시라겠죠. 근데 이제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높다는 단점과 각종 잡음에는 강한데 PCM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잡음이 있다는 것은 단점에 속한다 그랬어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SMB가 좋고 원거리 통신에 유용하다. 맞아요. 그다음에 신호를 표본화하고 양자하고 부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런 것을 이제 파형 부화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PCM은 이런 표본화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가의 엽하기가 불필요하다. 이 문장은 이제 애매모호해요. 물론 이제 잡음에 강하니까 아주 고가는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4번을 보시면 표본화된 신호를 부화한 다음에 양자화를 하는 건 아니죠. 양자화가 먼저 나오죠. 표본화, 양자화 다음에 부화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4번이 틀렸으니까 이건 4번으로 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CM이 잡음에 강하니까 그렇게 뭐 비싼 게 필요 없다. 적당한 걸 쓰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3번이 맞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여유 있다. 그럼 고가의 로우 패스 필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잡음을 걸릴 수가 있잖아요. 더 잡음 차단 특성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문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틀린 4번이 있으니까 3번은 여유 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잡음에 강하니까 너무 비싼 필터는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으로 가죠. 다음 중 PC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펄스 부호 변조기는 표본화, 그 다음에 양자화, 그 다음에 부화기를 거치죠. 맞죠? 입력 신호의 최고 높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표본화하여 얻어지는 신호가 뭐예요? PAM 신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비트를 사용하면 2의 7승, 2의 7승이 128이 나오죠. 128개의 양자화 레벨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예측이 아니라 예측 양자화 방법이죠. 그거에 D가 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측 양자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비예측 양자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2번으로 가죠. 다음 중 PCM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SMB가 좋아요. 각종 잡음에 강하다 그랬죠. 단점으로는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차지한다는 이런 단점도 있어요. 맞죠? 신호파를 표본화하고 양자하고 부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맞아요. 잡음에 대해서 극히 약한 방식이 아니라 강한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중 누화나 잡음 및 왜곡에 강하고 딱 들어봐도 PCM이죠. 전송
특성의 질이 저하된 선로에서 또 다중화에 가장 적합한, 다중화 중에서는 누아나 혼선에 강한 것은 FDM보다는 TDM이죠. 그래서 변조 기술로는 PCM이 좋고요. 다중화 기술로는 누아나 혼선에는 C분할 다중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문제는 좀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자, 4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펄스 부호 변조 통신 방식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PCM 특유의 고유 잡음이 발생하죠. 표본화할 때 생기는 잡음에는 엘리어싱, 반올림 오차, 그 다음에 절단 오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양자화 잡음에는 경사 가부화 잡음, 그래뉴얼 잡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누아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SMB가 좋다. 변조 효율가 단순하진 않아요.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이진 않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다. 4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PCM 통신에서 양자화 잡음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진폭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진폭값이 양자화 기준값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것은 이거는 이제 경사가부화 잡음이에요. 갑자기 큰 신호가 와가지고 생기는 잡음이죠. 그 다음에 양자화 잡음의 크기는 양자화 잡음의 평균 전력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이제 양자화 잡음 전력은 12분의 S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양자화 잡음 전력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S라는 게 이제 스텝의 크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입력 진폭이 작을 때 신호대 잡음비 크기가 크게 일어나는 이런 잡음이 이제 양자화 잡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양자화 잡음을 크게 표현했을 때는 경사가부화 잡음과 그래뉴얼 잡음을 합쳐서 양자화 잡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눌 때는 경사가부화 잡음과 그래뉴얼 잡음이라고 하는데 그 그래뉴얼 잡음이 양자화 잡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걸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로 가죠. PCM은 어떤 디지털 부화 기술을 사용하냐? 표본화, 양자, 부화를 거치는 방법을 파형 부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복코딩 방식도 있죠. 복코딩. 음의 특징을 뽑아서 전송하는 방식이 있어요. 복코딩 방식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LPC라고 하죠. 이걸 선형 예측 부화라고 해요. 선형 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복코딩 기술과 이제 파형 부화 방식을 또 혼합한 혼합식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자, 47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다중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자가 많을 다자라겠죠. 중자는 겹칠 중자라겠어요. 그래서 많은 신호를 겹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내는 기술을 다중화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수의 신호를 동시에 하나의 채널로 전송하는 방법을 다중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8번. 다수의 디지털 신호를 하나의 채널로 전송하는 걸 뭐라고 해요? 다중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다중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하나의 채널로 전송하는 장치. 이게 정확한 다중화의 의미죠. 그 다음에 정적인 공동 이용 장치다. 우리가 이제 다중화 장치하고 집중화 장치를 비교해 본다면 N은 소수 채널과 이거는 고속 채널이 전체 속도가 같아요. 채널의 대역폭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공동 이용 장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3번 데이터를 병렬로 전송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나눈다든가 주파수 대역을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것 뿐이지 병렬로 전송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병렬로 전송하는 장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물리적 회선을 통해서 전송하는 시스템은 맞죠.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C분할 다중화 방식, TDM을 말하는 거죠. TDM을 말하는 거예요. 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뭐라 그래요? 가드 타임이라고 하죠. 답은 3번입니다.
FDM에서 말하는 채널과 채널을 보호하는 대역은 가드 밴드라고 하죠. 보호 대역이라고 해서 가드 밴드라고 합니다. FDM에서는. TDM에서는 가드 타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51번입니다. 다음 중 시분할 다중화 방식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그랬어요. 시분할 다중화라는 것은 TDM을 말하는 거죠. TDM. 자, 1번에 나와 있는 가드 밴드라는 것은 FDM에서 채널과 채널 사이를 우리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채널과 채널 사이를 띄워놓은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걸 보호 대역, 가드 밴드라고 하죠.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고, 비트 삽입식, 그 다음에 문자 삽입식, 뭐 1대1 전송 방식, 이런 구성에는 뭐 TDM에 적합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다중화 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자, 반송 다중통신에서 이름이 이제 기초초군이라고도 하고 초군이라고도 해요. 초군. 슈퍼그룹이라고 하죠.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4kHz의 음성 채널은 몇 개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느냐? 이 답은 60개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한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지만 이 채널을 여러 개를 묶어서 다중화로 보내는 다중화 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프리그룹이라고 해서 프리그룹이라고 하죠. 이 채널을 3개씩 묶어요. 그래서 3채널씩 묶어서 보내는 다중화 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다시 4개씩 묶어요. 그러니까 3채널을 4개씩 묶으면 12채널이 되죠. 이렇게 묶어서 보내는 것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 그래서 프리그룹을 우리말로는 전군이라고 하고요. 전군. 그룹을 우리말로는 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3을 곱하면 3채널이 되잖아요. 이 채널에다가 또 4를 곱하면 12채널이 되죠. 그럼 여기다 다시 5를 곱하면 뭐가 돼요? 60채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60채널씩 묶어서 보내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슈퍼 그룹이라고 합니다. 슈퍼 그룹. 이것을 이제 줄여서 슈퍼 그룹을 줄여서 초군이라고 그래요. 초군. 원래는 기초 초군이죠. 그것을 줄여서 초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5를 곱하면 300채널이 돼요. 자, 5, 6, 30에서 300채널이 되죠. 이것을 마스터 그룹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그룹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우리말로는 우리가 주군이라고 그래요. 주군. 주군이라고 합니다. 주군. 주군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다가 또 3을 곱해요. 그러면 900채널이 됩니다. 900채널이 돼요. 이것을 슈퍼 마스터 그룹이라고 합니다. 슈퍼 마스터 그룹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초주군이라고 하죠. 초주군. 주군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다 또 4를 곱해요. 그러면 3600채널이 되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전보 그룹이라고 합니다. 전보 그룹. 전보 그룹. 우리말로는 거군이라고 하죠. 거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다중화 계기가 다양한데 이 중에서 슈퍼그룹인 초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60채널씩 보내는 거다. 답이 이제 4번이 나오죠.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 초군도 많이 물어보지만 여기에 이제 마스터 그룹, 주군하고 초주군, 요 세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배제하더라도 3가지 채널의 개수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3번 문제로 가죠. T1 반송 시스템이죠. T1 반송 시스템은 북미식을 말하는 말이에요. 한 프레임당 125 마이크로세컨드 시간 동안에 총 24채널로 되어 있죠. 다중화한다. 이때 전송로 상의 전송 속도는 뭐냐? 이 펄스 전송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펄스 전송 속도는 표본화 주파수 곱하기 비트수죠. 비트수. 북미식은 표본화 주파수가 8kHz고요.
그 다음에 비트 수는 한 프레임이 193비트를 갖고 있죠. 이거 계산하면 1.544 Mbps라는 전송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어버릿이라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으로 가죠. 자, PCM 32채널 방식이에요. 유럽식이 되겠죠. TDM에서 한 프레임의 비트 수. 자, 우리가 북미식은 193비트고요. 유럽식은 256비트예요. 한 프레임이. 그래서 한 채널이 8비트고 32채널이니까 곱하면 256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PCM 32채널 다중장치의 음성 비트와 표본화 주파수. 방금 전에 비트수는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음성의 비트수, 한 채널의 비트수를 여기는 물어봤네요. 한 채널의 비트수. 8비트죠. 8비트. 이거는 이제 북미식도 8비트고 유럽식도 8비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화 주기는 우리가 이제 8kHz의 표본화 주파수를 쓰니까 주기는 8kV분의 1 하면 125 마이크로세컨드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탁탁탁 외우고 계셔야지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5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하나의 비트를 사용하여 두 레벨 양자화를 사용하는 변조 방식은 뭐냐? 1비트 양자화를 한다 이런 뜻이겠죠. 1비트 양자화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1비트 양자화하는 게 뭐였어요? DM이죠, DM. 요거는 몇 비트예요? 4 내지 5비트죠. PCM은 몇 비트예요? 8비트 양자화를 한다. 알고 계셔야죠. 자, 57번으로 가겠습니다. DPCM 송신기입니다. 이제 핵심어가 송신기죠.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우리가 이제 파형 부하 방식들은 다 뭐예요? 표본화, 양자화, 부하 과정을 거쳐서 수신단에서는 복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송신기의 구성이라고 했으니까 복호기는 아니겠죠. 복호기는 수신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양자와 부하과. 예측은 D가 붙은 것들은 예측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 표본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표본이 나올 것이다 예측한 다음에 실제 표본값하고 그 차이만을 양자하는 것을 디퍼런스 PCM이다 이렇게만 합니다. 자, 58번 문제죠. 다음 중 SMB가 가장 우수한 변조 방식은 그랬어요. PCM 연관된 방식 중에서 PCM하고 DPCM 있고 DM이 있다면 이 세 개만 비교한다면 PCM이 SMB는 제일 좋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적응기를 두는 ADPCM 있고 여기다 적응기를 두는 ADM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보다는 요 ADPCM이 있는 이런 것들이 SMB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뭐가 되냐면 PCM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으로 가죠. 다음 중 음성의 디지털 보호가 기술 중에서 파형부하 방식. 파형부하 방식이라는 것은 표본화, 양자와 부하를 거치는 방식을 말해요. PCM에 관련된 방식들이죠. PCM이라든지 DPCM이라든지 DM들은 PCM과 연관된 방식들이니까 그렇지만 요건 이제 LPC라는 것은 복호등 기술을 이용한 거죠. 음의 특성을 뽑아서 전송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파형 부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를 보죠. 다음 중 예측 양자화를 위한 예측기가 없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예측기와 적응기를 아셔야 하는데 예측기는 D가 붙는 거고 적응기는 A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D가 붙는 걸 보시면 여기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없죠. 아닌 건 3번이 되는 겁니다.